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생산돼서 드디어 납품이 됩니다. 잠시 후에 저희 그 과정 가운데에 생중계 나가 있는데요. 전해드리겠고요.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호로 백신을 접종해서 국민적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정청래 의원이 언론이 제목 장사를 한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또한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수완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검수완박. 사자성어는 아니고요. 신조어입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라는 신조어인데 이 신조어가 오늘 뜨겁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신문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여야 후보들 돈풀기 경쟁. 3천억 소요되는 스마트워치, 1인당 100만 원씩 임신지원금, 1조 원의 무이자 대출, 여야 할 것 없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의 주요 복지 공약에서 선심성 돈풀기 정책들, 공약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이런 현금 살포 공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에 왜 후보들이 뒷짐지고 있냐라고 비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서울시장 선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지나고 다음 주면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다음 주면 누가 맞붙는지 대진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고요. 다음 신문 보시죠.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브레이크 주문,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엑셀 밟는 여당의 강경파, 초재선 모임, 특히 황운하, 최강욱 의원 등이 주축이 되는 철험회 모임에서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수청 강행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주요 조간신문들은 대통령의 자제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발언들, 강경한 발언들이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영이 과연 잘 서고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언론도 오늘 꽤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 강경론에 조금 전 힘을 실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북한의 해엄 귀순, CCTV 8번 지키고 경보 2번 울렸는데 3시간 동안 몰랐다. 이쯤 되면 거의 눈 감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국방부 장관이 감시병이 귀가하는 군 간부인 줄 알았다라고 해명을 해서 그 해명도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몇 번을 울려야 한다는 거죠? CCTV 8번 지키고 경보 2번 울려도 3시간 동안 모르면 도대체 몇 번을 울려야 우리 군은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개학이 일주일 남았는데 등교 수업은 확대하기로 해놓고 준비는 과연 얼마나 됐을까? 한겨레 신문 걱정하고 있어요. 대면 수업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라고 정부는 밝혔지만 걱정이 많다는 거죠. 교사들도 백신 우선 접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오늘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조달이 됩니다. 백신이 옮겨지는 과정 잠시 후에 생방송으로 화면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었군요. 한겨레 신문 구변.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이자 정책통 김연아 전 의원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상금 부대변인, 부산사나이 박상현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중수청. 중수청을 어떻게든 이번 정부 안에서 해야 한다. 여당 내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위 검수완박, 검찰에게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 검찰 일각에서는 사실 검찰을 해체하는 건 아니냐,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박탈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그 이슈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자제하라라는 브레이크를 하루 전에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주문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 무엇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졸속. 가덕도 공항과 관련돼서 이 졸속이다라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 여당 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출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출하됩니다. 잘 배송되고 있는지, 로켓 배송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직접 현장 살펴보시겠습니다. 김지한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앞서서 검수완박이라는 신조어 말씀드렸습니다. 검수완박, 사자성어는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진 조어입니다.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 검수완박이라는 네 글자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머쓱해진 대통령의 시기상조론. 대통령은 시기상조론, 속도 조절론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머쓱해졌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그리고 전직 법무부 장관마저 검수완박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검수완박이 뭐길래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느냐라는 조간신문의 기사까지 나오는 걸까요?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개혁의 안착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수청 속도 조절 메시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기구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검수완박. 문제는 대통령의 속도 조절론, 시기상조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발언 하루 뒤, 대통령의 주문 하루 뒤 여권의 초선 강경파들 황운하, 김용민, 김남국, 최강욱 등 16명 중수청 공청회를 강행했습니다. 중수청 시행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검찰개혁 시즌2 몰아치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검수완박 좀 너무 빠르다, 천천히 가라 라는 주문을 했는데 여당의 초선 의원들은 검수완박을 빨리 해야 된다 라고 대통령과 정반대의 결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라는 검수완박 초선 강경파 의원들의 동조를 한 겁니다.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 조만간이 60년이 넘게 지났다. 이제 와서 속도 조절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 세월이 부족한다는 것이 돼버린다.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속도 조절 주문으로 풀이되는 메시지를 박범계 후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밝혔는데 바로 직전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은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사실상 박범계 후임 법무부 장관이 밝혔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을 했다라는 속도 조절론에 어찌 보면 정반대의 주장을 추 장관과 초선 의원들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수완박, 그 강경 초선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우리나라처럼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본질적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한 결과로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검찰이 진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정치검사들의 역사적 공로라고 하겠습니다.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정의관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도덕한 집단이 아닌가. 오늘 이 자리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등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최전선에서 뛰겠습니다. 검찰은 정의라는 관념이 없다. 굉장히 부도덕한 집단이다라는
말까지 나왔고 이런 검찰에게 수사권을 줄 수 없다. 완전히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라는 강경한 주장들이 이 모임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재명 기자, 국회도 출입했었고 청와대 반장도 했었잖아요. 보통 대통령의 영이 굉장히 잘 서 있을 때를 대통령의 집권 초기, 대통령의 집권 중기까지로 평가하고 대통령의 영이 무너지는 시점을 소위 학문적으로도 레임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대통령의 박범계 장관을 통해서 분명히 검수안박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을 주문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평가를 했는데 어째서 여당의 초선 강경파 의원들의 추미애 전직 법무부 장관까지 대통령의 주문과 전혀 다른 결을 말하는 겁니까? 굉장히 예의주시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그제 박범계 장관은 대통령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중대수사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여당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이 주신 말씀이라면서 올해는 수사권 개혁을 안착시켜야 된다. 아마 그 얘기는 올해부터 공수처가 지난달 출범을 했고 그리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6대 범죄, 그러니까 선거라든지 부패라든지 공직자라든지 방위산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수사는 모두 다 경찰로 넘어갔죠. 그런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출범에 더 힘을 실어야 된다. 아마 이런 주문한 것 같고 또 하나 주문이 이제 눈여겨지는데 또 하나 주문 이거였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 이거 두 가지 주문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과 결의적으로 다르게 지금 이제 여당 초선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대수사청, 다시 얘기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까지 완전히 다 박탈하는 그것을 다 중대수사청으로 옮기고 그야말로 검찰은 기소만을 담당하는 재판만을 담당하는 이제 그렇게 역할을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전 장관도 힘을 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회에서 기소 수사를 빨리 분리하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빨리 분리하는 법을 처리해달라 이렇게 이제 주문한 건데. 아니 그럼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는데 오히려 여권 일부에서는 더 가속 페달을 받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결국은 당청 관계 속에서 무게추가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임기 말과 연결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임기 말로 가면 당연히 뭐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당으로 여당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결국 당이 다음 선거까지 이 검찰개혁 이슈를 가지고 다음 선거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분명히 밝힌 거다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결국 지금 이제 초선 의원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전 장관 등 여권의 일부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건데 과연 여당 지도부가 어떤 판단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지금 다음 달까지가 이낙연 대표 임기인데 그때 이낙연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어떤 판단할지 그걸 지켜봐야 결국은 무게추가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의 영이 과연 잘 통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문제로도 볼 수 있다는 이재명 기자의 해석이었는데 또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굉장히 난감했던 이슈가 최근 있었죠.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어떻게든 청와대가 갈등을 봉합했는데 저 초선 여당 강경파 의원들 모임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신수석의 비판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든 갈등을 봉합시켜놨는데 저 모임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이 일종의 난센스다. 자, 임명한 건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임명에 대해서 넌센스다라고 초선 강경 모임 공청회에서 나왔어요. 신수석은 임기 막판 접어드는 대통령과의 인연 등은 얼마든지 제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요. 민정수석이 언론 플레이했다. 최근 검사장 인사가 창피하다는데 창피한 게 누군지 적반하장도 짝이 없다. 그리고 대검 차장이 백주대낮에 건방을 떨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야당의 지도부인 김연아 비대위원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신수석을 어떻게든 좀 다독이면서 같이 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지금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 공청회에서 저런 말들이 나왔어요. 특히 대통령이 신수석을 임명한 것이 넌센스다. 센스, 상식, 넌센스는 비상식적이다. 글쎄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이제 신현수 수석과 관련된 사의 표명에서 월요일 출근 이후에 사의를 관철시킬 것이라는 사실은 여론의 보도가 굉장히 대세였는데 의외로 좀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론과 국민들 생각에는 저게 봉합이 과연 가능할까? 저렇게까지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냈는데 저게 잠시 무마되는 것이지 완전히 해결됐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저는 어제 저 토론을 보면서 그 예측이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합 안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을 좀 이렇게 예전 조선시대로 말하면 무군이라고 하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함부로 나가는 것 정도라고 저는 생각될 것만큼 지금 대통령이 이 시국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시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여당 의원들이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판단이 지금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꾸만 이렇게 금방금방 잊어버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추윤 갈등을 통해서 우리 지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나 추락하고 있었는지 또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서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는지 이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저는 이제 금세 휘발유처럼 날아가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개혁 이슈가 저렇게 사활을 걸 만큼 급한 이슈일까? 시즌2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저게 국민들에게 계속 각광받을 일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놓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코로나 위기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조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걱정된다. 또 국정을 견제해야 되는 야당의 입장에서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연아 의원의 견해였는데 자, 박성현 대변인 나오셨잖아요. 물론 청와대가 정한 대로 대통령이 정한 대로 국회가 특히 여당이 따라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당은 독립적인 입법기구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입법기관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지금 방금 이재명 기자나 우리 김연아 비대위원의 견해 혹은 오늘 조간신문의 분석처럼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다. 혹은 대통령의 레임덕의 서막이냐 이런 분석이 나오면 좀 곤란하잖아요. 여당 입장에서도.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제가 그 대통령의 말씀이 시기상조론 또는 이제 속도 조절론이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인론이 된 어떤 그 론인가 이제 뭐 이건 좀 전제가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뜻이 아직 확실치 않다.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대통령이 다 아시다시피 좀 이제 답답할 정도로 정상의 말로 깝깝할 정도로 이렇게 원칙주의자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런 그 사안 이제 중수청을 만들어서 국가 공권력 중에서 수사권을 이렇게 독립해내는, 이거 기능의 큰 이제 그 이동이죠.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입법을 하고 이제 기구를 만드는데 그것이 뭐 급하다고 해서 이제 실을 바늘 허리에 껴서 이렇게 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어떤 입법의 과정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논의와 준비가 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구나 지금이 그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가 이렇게 출범을 한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의 안착이라는 문제,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주 원칙적인 말씀이었는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속도 조절로, 시기상조로 뭐 이렇게까지 해석될 수는 있느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그 민주당의 이제 검찰개혁 특위의 그 위원들을 비롯한 어떤 그 초선 의원들은 사실은 이제 검찰개혁의 그 어떤 그 사명감, 중요성 이런 부분들은 뭐 일찍이 여러 번 이제 표방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수청 설치가 뭐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그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로드맵 속에서 사실은 이제 궁극적인 방향에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이 그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 지금 이 단계에서 검찰개혁 시즌2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그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죠. 강조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공청회를 열면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외부 인사들이 또 강경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 어떤 당청 간의 어떤 그 뭐 이견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뭐 당내에서 그 지도부와 소정파에 또 이견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뭐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대통령이 명확하게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뜻을 거스렸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또 당 차원의 입장까지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장관이 말했던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신현수 민정수석의 복귀 해석이 분분합니다. 한 지인은 한 신문과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복귀는 했지만 사의 처리는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신수석과 가까운 인사가 중앙일보 기자와 인터뷰에서 지난 주말 청와대와 여권 주요 인사들 신수석 설득 작업을 벌였다. 청와대는 사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신수석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청와대 복귀 배경은 4월 선거 등을 앞둔 문 대통령에게 타격 줄 수 있다는 말에 신수석이 동의했다. 복귀하더라도 사의를 철회했다라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다. 확실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신수석이 완전히 사의를 철회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았고요. 상황이 일단락됐다 라는 취지의 표현을 반복한 바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지인의 관측이에요. 신수석이 이것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인터뷰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어떻다 저떻다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 자, 만약에 이 지인의 인터뷰에 가정한다면 청와대 관계자가 브리핑을 했었던 내용, 완전한 사의 처리 이런 표현이 안 나왔다. 네. 상황은 일단락됐다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후임 인사를 단행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가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것. 그것과 조금은 좀 맞물려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묘하지만 중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신수석이 뭐 이런저런 뭐 해프닝이 있었지만 사의를 철회했다. 그럼 대통령께서는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사표가 어쨌든 철회가 됐으니까 이걸 수리할 객체가 없으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신수석 이렇게 등 딱딱 두드려 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열심히 잘 합시다. 나도 뭐 잘 챙겨주겠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사의를 철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짐이 공이 대통령께 남아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표는 이미 있단 말이죠. 이거를 수리할지 말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이것을 판단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수석이 복귀를 했으면 사표 철회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저런 말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 양반 이제 마음이 떠났다. 마음이 떠났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조직이 굴러가겠습니까? 밑에 있는 비서관 행정관들이 신수석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걸 갖다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뭐 이상한 그런 자리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정의 핵심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가 제대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의심을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초간에 신수석이 사의를 철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사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내보내시든지 양단 간에 빨리 결정이 나는 것이 맞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예. 자, 이건 정혁진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 관측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수석 본인의 의사가 정확하게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신수석의 지인의 인터뷰다라는 내용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권력이 무리하게 폭주를 하니까 측근들에게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권력 핵심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기적 징후입니다. 어느 것도 명쾌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누가 어느 수준에서 인사농단을 벌였는지 국민께 밝혀야 됩니다. 다시는 장관 안 보겠다는 수석과 마음이 아프다는 장관, 그리고 어정쩡한 봉합으로 뭉개는 청와대, 이게 나라입니까? 덮는다고 덮일 일이 아닙니다. 자, 이 조간신문의 오늘 인터뷰와 관련된 청와대 측의 추가적인 입장이 나오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앞서서 오프닝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와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된다. 다음 주면 대진표가 짜진다는 겁니다. 이 대진표 확정을 앞두고 이번 주가 각 당의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치열한 마지막 접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경우 어제 나경원, 오세훈, 나경원,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 간에 상당한 신경전과 맞수 토론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공격과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약 욕심이 많으셨어요.
매년 10,000가구를 공급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1년 동안은 신혼부부에게 혜택 줄 게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1년에는 쉽지 않죠. 아파트 그렇죠? 지어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짜리 시장인데 지금 뭐 그게 뭐 나경영이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올 여지도 없는 것이 그거는 내년, 내후년 이후에나 생길 일이지 그분들께 사실상 이번 임기인 1년 내에는 드릴 수 있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 공약입니다. 사실. 아니죠. 인허가를 빨리 하면은 저는 첫삽을 뜰 수 있다고 봅니다. 넘치는 신혼부부에 대한 애정은 저는 120% 동의하지만 이번 1년 내에 혜택을 드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희망을 드리기 시작하죠. 희망. 자, 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남탓 정치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세훈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내대표 한때 한 게 뭐냐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야속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 탓을 하셨습니다. 오 후보께서 지난번에 본인의 총선 패배도 중국 동포 탓, 특정 지역 탓하시는 거 보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남 탓하는 정치로는 안 된다. 나경원 후보께서 지난 총선 패배 책임론 때문에 마음에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속뜻은 장외투쟁 열심히 한 거 그거 비난했던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얻어낸 게 없었던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본인은 굉장히 뼈 아프셨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는 결과 책임이지요.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가 다음 주면 한 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한 명은 짐 싸야 됩니다.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 그만큼 양쪽 캠프에서도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고 특히 저도 취재를 해보면 양쪽 캠프에서 토론을 어떻게 임할 건지 다음 토론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한 전략도 굉장히 지금 치밀하게 짜고 있어요. 이재명 기자가 국회 반장 오래 했으니까 국회 반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제 저 두 사람의 토론, 특히 이 두 후보가 맞붙는 거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마수토론의 일정 중에. 자, 국민판정단도 있잖아요. 저 당에. 국민판정단의 결론은 어땠는지, 이재명 기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지 의견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마수토론의 마지막이었고 마지막을 이제 나경원 후보, 오세훈 후보가 맞붙었죠. 그리고 이제 26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일 날 두 번의 토론회 더 있는데 그건 이제 4인이 다 같이 공동으로 한 토론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국민의힘에서 라이벌로 이렇게 보이고 그 주목받고 있는 두 후보가 맞짱 토론하는 건 이제 어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고 양쪽에서 굉장히 팽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은 계속 본인이 이제 제시했던 초보 시장으로 안 된다 이제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공약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오세훈 전 시장, 오세훈 후보 얘기는 서울시 예산이 한 40조 되는데 그중에 시장이 쓸 예산은 수천억에 불과하다. 과연 이 많은 공약을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 이런 쪽에 많이 포커싱을 맞췄던 것 같고 반면에 나경원 후보 쪽에서는 원제로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가 전 시장일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등장했던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원조를 많이 지적했던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남 탓하지 마라 이런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글쎄 누가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 금태섭 후보가 토론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토론의 승자 패자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니지만 판정단은 사실 나경원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경원 후보가 3번 모두 마스터론에서 이긴 그냥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나 좀 차분하게 나경원 후보가 잘 토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여건들을 어떻게 이제 앞칸에 뒤집을지 이런 것들이 과저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예. 박성현 대변인께서는 상대당 후보의 토론이잖아요. 아마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묻는 겁니다. 박성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두 분 중에 만약에 한 분이 민주당의 한 후보와 대결을 해야 한다면 어제 토론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두 분 다 이제 서로의 약점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부분들이 과연 그게 그분만의 약점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두 분이 이제 정치를 해오시는 과정이 좀 순탄치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 예를 들어서 오세훈 전 시장님이 이제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붙이고 그게 이제 포퓰리즘 정책이다 하고 이렇게 막 뭐 눈물까지 흘렸죠. 막 그러는 과정에서 과연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의원을 비롯한 다른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아마 오세훈 전 시장 편이었어요. 물론 당내에서 반발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이나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그 원내 강경 투쟁이나 아니면 그 황교안 그 대표 시절의 그 거리 투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과연 그 오세훈 시장 물론 이제 좀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은 그걸 당내에서 또 반대를 하거나 다른 정책 대안을 내놓거나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그걸 다 이게 니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보는 사람이 이게 뭐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제 서로 이제 공격하는 이런 그 칼날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예리하지 않다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찌르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그동안 두 분 다 한참 반대해왔던 포퓰리즘 뭐 이제 여당의 어떤 복지 정책 이런 데 비판을 해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뭐 나경영이나 이야기 들을 정도로 정말 뭐 과감한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실현 가능성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국민의힘도 이제 지금 뭐 민주당 일부였으면 기본소득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우리 이낙연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복지 이런 이제 개념도 나와가지고 복지 논쟁은 이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발 그 이념 논쟁, 포퓰리즘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건설적인 이렇게 대안이 나왔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뭐 하더라도 뭐 민주당 후보로서는 참 이렇게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성현 부대의 어떤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김연아 비대위원은 지금 야당의 지도부시잖아요. 저 두 분 중에 혹은 뭐 조은희, 오신환 두 분의 후보도 있지만 네 분 중에 한 분을 자당의 대표 선수로 발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지도부의 고민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네 분 중에 지도부에서 내정해둔 분은 있습니까? 그런 말씀드리면 큰일 나죠.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100% 국민 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될 건데요. 저는 좀 어제 토론을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공약을 보고 사람을 선택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정치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어떤 소속 정당이나 또 이런 살아온 역사보다는 그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미래의 공약을 갖고 투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또 니 탓 내 탓 하시는데 정치권에서는 니 탓이라고 하면 살아남는데 내 탓이라고 하는 순간 오만 공격을 받으면서 그대로 꺼져나가는 게 이 정치 생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되게 좀 이렇게 괴리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입니까? 저는 왜 이 선거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기억해야 되고 또 지금 문정부가 여러 가지로 국회에서도 다수를 점하고 있고 주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저는 여기에서의 야당의 역할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부 갈등보다는 미래 희망을 보여주고 그것이 좀 국민들에게 토론으로 많이 보여줘서 정말 저희가 100% 국민 경선이 실제 선거를 방불케 하는 정말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지지를 통하는 그 과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청률이 너무 적게 나옵니다. 시청률이 안 나와요? 네,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이 토론이 우리들끼리만 서로 비판하고 뭐 너 잘했다, 너 못했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내용이 좀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특히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좀 토론을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곤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양해를 미리 부탁드리고 이제 저 네 분 중에 한 명이 선발이 되고 금태섭, 안철수, 금태섭 두 분 중에 한 분과 겨루게 될 텐데 자당의 후보가 금태섭, 안철수와의 대결에서 살아남은 한 분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토론에서만큼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종합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토론이 국민들에게 좀 많이 알려져서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선입견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지금 서울시와 부산시를 누가 이끌어갈지에 대한 적임자를 뽑는 좀 새로운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론에 자신감을 보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상대를 누구로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그런가 하면 조은희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지난번 마수토론 때 상당히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를 깨고서 이럴 거면 사퇴하라 라는 굉장히 강경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조은희 후보의 SNS, 오세훈 후보는 그렇게 자신감 없으면 처음부터 출마하지 말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후보직 사퇴하라. 저는 지금껏 단일화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점 밝힌다. 갑자기 조은희 후보가 1차 토론 때는 화기애애했는데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꺼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데, 일단은 이재명 기자, 저간의 사정을 좀 취재하셨는데 두 사람 사이가 뭐 웃고 좋다 하다가 이럴 거면 사퇴하라. 그리고 단일화 얘기도 나왔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뭐 확인 내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조은희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아마 오세훈 후보 쪽에서 흘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언급도 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글쎄요, 뭐 여론조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4명 후보 중 1명이 선출되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죠.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나경원, 오세훈 이렇게 두 후보가 좀 앞서 있는 거 아니냐, 그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누구도 이제 완벽하게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상황을 보면 누군가는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더 표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것이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부산 경선에서는 몇 후보들이 단일화 과정에 그렇죠. 이현주, 박민식 후보가 서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박형준 후보와 같이 겨뤄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아마 서울시장 후보에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조은희 후보 입장에서 사실 본인의 지지가 굉장히 푹 빠지겠죠.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오세훈 후보가 시장일 때 2011년도에 조은희 후보가 부시장을 했었죠.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거라 보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쨌든 마지막까지 경선을 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은희 후보는 언급했듯이 그 소문, 쉽게 말해서 조은희가 누군가를 지지하고 단일화로 드랍한다라는 소문의 근원지를 오 시장 쪽으로 꼽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 시장을 향해서 그렇게 자신 없으면 사퇴하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경원 후보도 있는데 조은희 구청장은 오세훈 후보 측에서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걸까요? 글쎄 뭐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세훈 후보와 조은희 후보가 굉장히 가깝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단일화라는 건 서로 이제 성향이 비슷하거나 서로 의견이 맞는 사람끼리 단일화를 하는 거죠. 그런 점이 하나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글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나경원 후보가 더 앞서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보통 1위 후보를 두고 이제 2, 3위 후보, 그렇게 밑에 후보들 단일화하는 건데, 이제 그런 지금 지형이 있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닌가. 결국은 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건 조은희 후보 측의 일방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도부에서 볼 때는 요 마찰이랄까요? 단일화 소문이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로 조은희 후보의 주장대로라고 보세요? 아니면 전혀 아니라고 보세요? 공관위에서는 사실 지금 룰을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반발과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관위에서는 전혀, 또는 지도부 차원에서는 언급된 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보통 저렇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임박할수록 후보자가 이제 모아지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위에 있는 두 후보에게 사실은 나는 3등과 4등을 지지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는 이거 내가 해봐야 이거 아무런 효력이 없는 사표가 되니까 1, 2등한테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발동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 4위에 있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막판에 거기에 대한 굉장히 압박감이 있다고 보고, 아마 아까 이재명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어떤 그런 소문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감지한 게 있어서 조은희 후보자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후보자들도 자기 경쟁력이나 다음 정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팩트도 있지만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화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당 경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영선 1조, 우상호 4조. 제목이 이겁니다. 자, 여기도 되게 치열해요. 박영선, 우상호, 박영선. 스타트업 청년 일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1조 원 서울시 대전화 펀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자 우상호 후보는 당초 예정에 없었던 공약 발표 일정을 잡았다.
2조 원 청년 무한도전 펀드 플러스 소상공인 긴급지원 명목 2조 원, 총합 4조 원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성현 대변인, 자, 이거 앞서서 포퓰리즘 얘기 주셨는데 단위가 다르네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자, 먼저 우리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좀 재밌게 형성을 하시는데 박영선 후보가 먼저 이렇게 준비된 공약을 발표하시고 1조. 예. 그다음에 이제 우상호 후보가 이제 예정이 없던 이제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그런데 아마 저게 뭐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준비된 건 아닐 테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아주 이제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양 캠프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열하죠? 알고 있고, 예, 맞습니다. 네, 치열하고. 그리고 이제 저게 저 펀드의 형성 방식은 많은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공공이 이제 절반을 이렇게 출연을 하고 또 나머지는 민간이 출연을 해서 이제 그 펀드를 만들고 이제 그걸 주로 이제 청년 그리고 뭐 이렇게 스타트업 이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펀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지급한다는 거하고 좀 다른 어떤 공약입니다. 이제 펀드는 말 그대로 이제 펀드는 계약이죠. 예, 펀드 여기 뭐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 펀드의 사용과 그 펀드의 수익과 그 이후에 그 청산 과정까지 다 이렇게 계약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다른 복지 정책과는 좀 다른 것이고 상당히 그거는 저 정도의 어떤 규모는 우리 서울시의 어떤 청년들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일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익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조 그다음에 4조 공약이 나왔는데 저 금액만 보면은 박영선 후보가 한 4배쯤 앞서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급하니까 이제 더 풀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지금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냥 그건 아니고 펀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달이 중요한 거죠. 이게 칼만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거기에 펀드에 참여하게 될 텐데 과연 그런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돈을 쓰는 거는 쉽지만 그 다음에 쓰는 거는 실행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금이 조달이 안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공약이 모두 다 그야말로 빌공짜 공약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라 돈이든 서울시 돈이든 내 돈처럼 아껴 쓰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서울 시민들한테 더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세훈 후보나 다들 똑같은 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오세훈 후보가 정치는 결과라고 하셨잖아요. 이때 결과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당선만 이야기하는 건가. 일단 그런 생각을 저는 사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개인적 견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시장 선거와도 연관이 돼 있고요. 지금 정치권에 뜨거운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 논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야가 2030년 엑스포 전에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라고 말한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핵심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설계 전에 조기 착공을 한다. 그리고 사전 절차 면제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야, 이거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국토위 소위에서 조홍천 의원이 국토위 간사잖아요. 실시 설계도 나오기 전에 공사부터 한다? 우리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한다. 라는 양심 고백 혹은 어떤 우려, 문제점 지적, 소신 발언 민주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동네 하천 정비법도 못하다. 국민의힘의 송원석 올마이티 법이다. 국민의힘의 하영재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조숙한 법이 나왔냐. 국회의원들 위신상의 문제다. 국토위 소위에서 이 가덕도 특별법안이 처음 얘기됐을 때 거의 다 부정적인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소위 참석한 의원 9명이었는데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모두 우려를 표명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 원안 처리 압박에 결국 원안이 통과됐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제 4번 국회의원 하면서요.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법은 제가 처음 봅니다. 10조가 넘는 이런 그 대형 국책 사업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법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선거를 위한 매표 공항이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국회법 절차에 따른 반대 표결을 주문드리고요. 결국은 여야 모두에서 우려가 나왔지만 여야의 필요성 때문에 후루룩 가고 있는 모양인데 심상정 의원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재명 기자, 적어도 국토위 여야 멤버들 사이에서 동네 하천법보다도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국토위 소위에서 그냥 발의시키면 안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죠. 그러니까 저 기사를 보면서 사실 뭐 국토위원뿐, 소위위원뿐 아니라 사실 이미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정부 부처가 다 반대를 했죠.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로 여러 입지를 놓고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입지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특별법 할 줄 몰라도 어떻게 특정 입지를 이미 정해놓고 특별법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전례는 없었다. 이제 이런 반대 의견을 밝혔었고, 기획재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10조 원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어떻게 10조 원이 들어가는 공사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그렇게 국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이미 부처에서 했었죠. 그걸 잘 알고 있는 소위원들 입장에서는 참 이 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도 예타를 다시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결국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소위위원들이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또 자괴감이 들어서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 한편 어떤 생각 들었냐면 그럼 저 의원들이 나중에 본회의에 가서 반대표 행사할 것이냐,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떤 본인들은 반대를 했지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소위에서. 소위 기록도 다 남겨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만약에 정말 동네 하천도 누가 보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동네 하천은 하지 않겠지만 당연히 설계가 나온 다음에 착공을 하는 거지, 무턱대고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설계를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문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통과시킨 건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죠. 저 문제점을 알았다면. 근데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통과시키고, 그리고 저것이 이제 여당 지도부뿐이 아니라 야당 지도부도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저런 발언만 남겼다면 참 책임감 없는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의 혼잣말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했던 혼잣말이 언론에 포착이 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이재명 기자, 부산을 또 가야겠네. 참, 이 발언은 왜 나온 거예요? 김태년 원내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가덕도 특별법에 문제가 있으니 국토위 소위에서 예비 타당성을 다시 살린다든지 이렇게 원안이 바뀔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김태년 원내대표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원안대로 그것이 이제 부산 시민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러 부산에 다시 가야겠다, 우리의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뭐 부산에 또 가야겠네, 하참, 이런 말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것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법안 자체는 여러 정부부처가 반대를 하고 있고 소위 위원들도 알고 있고, 또 심상정 의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 법이 통과된다면 아마 21대 국회의 최대 오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의원들 스스로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앞에 있는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다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그런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에 저는 김태년 원내대표도 저런 이제 하소연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문제를 알고 있다면 오히려 정치라는 게 문제를 알고 있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정치인 거지,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것을 무조건 따라간다는 건 사실 정치의 의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좀 이 법에 이 10조 원이 들어가는,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인 만큼 다시 절차를 제대로 밟고 그리고 다시 동의를 구하고 하는 절차들을 밟아나가는 게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가 이제 여야 모두를 비판했고, 앞서서 심상정 의원도 여야 모두 매표공항이다라는 말까지 나와서 여야를 대표해서 두 분께 짧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당께, 동네 하천법보다 못하다면 간사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 발의 통과시키면 안 되죠. 왜 통과시킨 겁니까? 글쎄요. 하시는 서울하고 부산 이렇게 거리가
사실 얼마 안 돼요. KTX 타면 2시간 반이면 되고 비행기 1시간이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양쪽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그 생각은 참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심지어는 이제 국회 여당까지도 많은 분들의 생각이 상당히 수도권 중심주의고 서울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렇게 지방이 몰락하는 시대에 부산 지방에 사시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나, 그 절박함을 얼마나 이해하나, 이제 이런 거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뭐 이야기합니다만은 정말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가덕신공항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나온 게 아니고요. 아주 20년 된 어떤 그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어떤 수건이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여러 차례 정치적인 논리로 무대 위에 올라왔다가 또 내려갔다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이번에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서 일반적으로 쫙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법이고. 근데 특별법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다 보면은 빈 구석이 생기기 때문에 그곳에 톡 집어서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특별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특별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특별법을 해서 결국 부울경을 공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제 물류 중심으로 한번 다시 살려보자라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기왕 할 것 같으면은 2030년에 그 엑스포가 있으니까 그 큰 행사를 대비하는 이런 거 준비를 해 나가면서 한번 부울경 지역도 한번 다시 한번 부흥시켜 보자. 이제 이런 특별한 목적이 있는 법인 것이죠. 그러면 그 특별한 목적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사 착공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는 아주 이렇게 단계적으로 개념 설계, 실질 설계 쭉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요새는 공장에서도 이제 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시공학이라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있죠. 그러니까 예, 같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산, 경남, 울산의 아주 특별한 요구에 맞는 특별한 법, 예, 그 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시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한 줄로 짧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명 들어봤고요. 야당 이렇게 지도부께 비판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막아야지. 비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당 못지않게 동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는 비판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전문가로 있다가 정치를 한 경우잖아요. 예, 그래서 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 안에 들어가서 저럴 수밖에 없는 의원들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박 대변인하고 다른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문정부 처음 출범하고 이 일을 우리가 시작을 걸었더라면 지금 이제 2030년에 개항이잖아요. 저는 사실 저거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10년 안에 우리가 착공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형 그런 철도나 공항 이런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사업을 보면 계획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착공 전까지 한 최소 10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시작을 했더라면 한 3년 정도는 이미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뭐 하다가 지금에 와서 2030년에 개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저는 굉장히 좀 무리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왜 그런데 적극적으로 반대 안 하십니까? 제가 야당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라면 예를 들어서 가덕도가 오랜 수건이라서 가덕도로 입지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속전속결로 조금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라는 건요.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거고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국가의 위신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이걸 투 트랙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특별법 얘기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예타를 저희가 면제하는 사례를 계속 늘려가게 되면 저는 조만간 예타 제도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의원들이 오죽하면 소위에 그런 속기록에 그런 의견을 남겼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머리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오늘의 악플입니다. 자, 헤엄쳐서 탈북을 한, 월남을 한 이 남성을 도대체 우리 군은 왜 파악하지 못했을까? 경계 실패에 대한 해명 변명이, 국방부장관의 해명 변명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다소 황당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국내 리그로 복귀합니다. 새롭게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 선수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27억에 계약했다고 합니다. 와우. 사방 매체에서 유해 물질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고하겠습니다. 경계 실패에 대해서 국방장관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번에 민통선 인근에서 발견된 이 신원미상의 이분이요. 언제 장관님 알게 되신 거죠? 06시 좀 넘어서 알았습니다. 그렇죠. 장관님도 그렇고 합참의장도 그렇고 모두 1시간 30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상황이 조금 위중하다고 판단됐으면 아마 금방 보고했을 텐데 그 상황을 아마 출퇴근하는 간부 정도로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조치하고자 했던 걸로 현재 보여집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국방부 법조실장 계셨잖아요. 네.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10번이나 카메라에 경계용 카메라에 포착되는데도 8번이나 놓쳤다. 그리고 3시간 11분 동안 몰랐다. 더욱이 이 사실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까지도 출퇴근하는 간부로 생각해서 굉장히 늦장 보고가 됐다. 출퇴근하는 간부로 생각했다. 그 시각에 그 지역에 출퇴근하는 간부가 얼마나 많길래 월남해온 북한인을 출퇴근한 간부로 생각해서 국방부 장관한테까지도 늦장 보고가 됐다라는 겁니까? 이 해명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국민들이 납득할지도 좀 걱정되는데 국방부에 몸담았었던 분으로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좀 참담하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주방에 아무리 좋은 조리 기구들이 막 많이 있어도 음식 재료가 나쁘면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방 예산 엄청나게 투입해가지고 많은 그 C4I 시스템 같은 것들 다 깔아놨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 담당 그 병사들이나 아니면 간부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럼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 제가 그 시간을 보니까 근무 상황자 보고 받은 게 찾은 게 4시 16분이거든요. 새벽 4시 16분. 4시 5시에 출퇴근하는 그러한 그 담당자가 있겠습니까? 네, 잠시만요.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 잠시 후에 이어듣겠고, 자, 앞서서 예고드렸던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공장에서 일부 생산이 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일부 물량이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우리 정부로 이제 납품이 되는 장면입니다. 공장에서 백신을 실은 특수 차량이 이동을 하는 모습이고,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순위가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많은 조간에서는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 순위가 순서상 꼴찌다라는 평가, 정말로 좀 처절한 평가인데요. 그런 뒤늦은 백신 접종 시작이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접종이 그 어떤 국가보다도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잘 돼야겠습니다. 그 첫 순간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물량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효용성과 효과를 두고 고령층에서 논란이 분분했기 때문이죠. 우리 정부에서도 고민 끝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65세 미만의 우선 접종 대상자에게 접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정혁진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발언 기회 여쭙겠는데, 네네. 그래서 출퇴근하는 간부로 생각했다라는 해명이 정혁진 변호사에게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서 근본적인 의심이 서욱 장관이 육군 참모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게 이 사람이 상륙을 새벽 1시에 했거든요. 예. 그러면 6시간을 헤엄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언제쯤 출발했을까? 밤 8시. 밤바다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10km를 헤엄을 쳤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또 파도가 상당히 있었다고 그랬고, 무엇보다도 수온이 6도에서 8도라고 나와 있는데 6도에서 8도면 얼음물이거든요. 제가 요즘은 못 가지만 이렇게 사우나 가가지고 냉탕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데 찬 냉탕이 24, 5도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수영장 온도, 실내 수영장 온도가 27도예요. 영상 6도에서 8도면은 사람이 웬만한 사람도 제가 봤을 때 1시간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참모총장까지 지낸 그 국방장관은 진짜 저 사람이 10km를 그런 얼음바다를 밤중에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왔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전혀 의심을 갖다 하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 배수로 문제, CCTV에 나온 문제, 그건 다 그 다음 문제이고, 그래서 과연 저렇게 비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이제 경계가 자꾸 이렇게 뚫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걱정하고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두 가지인데 네. 국방부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10km를 6시간 헤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문을 표하셨고 서욱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늦장 보고된 것과 관련해서 출퇴근하는 간부로 생각했다라는 이 해명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출퇴근은 일하고 진짜로 출퇴근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단장한테 보고하고 그게 다 올라갔었어야죠. 그래서 그게 해프닝에 불과했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다 덮을 수 있게끔 그런 상태로 지금 군 복무를 하고 경계 태세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과연 10km를 그 추운 날에 6시간 헤엄쳐서 오는 것이 가능하냐? 국방부로 출입하는 기자들도 국방부에게 이렇게 수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한겨울 10km 6시간 헤엄? 북한 남성 A씨가 잠수복 오리발 착용 후 10km가량 헤엄쳐서 남아있다. 잠수복 안에 패딩형 점퍼와 양말을 착용했다라는 설명도 있었고요. 귀순 당일 해수 온도가 6, 8도라고 하지만 저 굉장히 차가운 거다. 합참 관계자는 미 해군 잠수 교본에는 수온 7도에서 5시간 정도 바다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라는 설명을 합참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수복을 착용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좀 고려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헤엄 기순 8차례 포착을 놓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CCTV 과정에서 10차례 포착, 8차례 놓쳤고 경보음이 2차례 발생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바람은 오작동이겠지. A씨 첫 발견 당시 출퇴근하는 군으로 간부 판단했다. 첫 발견 이후 상당 시간 지나서 초초 상황을 보고했다. 라는 내용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우리 다 군복무 해봤잖아요. 군복무 해봤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경계를 정말로 빈틈없이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지만 힘든지도 다 압니다. 우리 국민들. 그런데 경계 실패 책임이 있잖아요. 뭐 그것도 국방부가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나온 말들이 지금 논란인 겁니다. 10km를 6시간 헤엄쳤다. 합참 교본에 있으니까 가능할 거다. 8번이나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뭐 출퇴근하는 간부로만 알았다. 그래서 당연히 보고가 늦었다. 이런 말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을 보실 때 그랬구나. 출퇴근하는 간부인 줄 알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 전체가 다 미스터리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 해명이라도 좀 납득이 되게 이해가 되게 하면 괜찮은데 그 해명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만 하더라도 4번 놓쳤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10번 신호를 잡았는데 2번만 확인한 거죠. 8번을 놓쳤던 거죠. 해안 경계 시스템에 있을 때 5번을 모두 다 놓쳤고 그때도 경보음이 2번 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군인이 그냥 바람 때문에 오작동을 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적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울타리 경계에 있는 CCTV도 3번 잡았는데 한 번도 감시하는 군인이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3시간 지나서 민통선 초소에 있는 CCTV에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퇴근하는 그 새벽 4시에 출퇴근을 간부로 알았다. 그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4시에 확인을 하고 나서 6시쯤에 서욱 장관에게 보고가 됐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새벽 4시 47분에 사단에서 경계작전 격상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 이미 간부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겠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1시간 있다가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냥 출퇴근하는 간부를 알아서 늑장 보고를 한 건지 아니면 그때서 이제 심각성을 알았겠죠. 뭔가 우리가 놓친 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22시 사단선에서 뭘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뒤늦게 보고를 한 건지 그 자체가 이제 의문으로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연 10km를 수영해서 온다는 게 가능한 건가? 6시간을 수영한다는 게 이것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나 봤더니 배수로로 들어왔는데 더 황당했던 건 22사단에서 그 배수로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배수로 자체도 몰랐고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여러 차례 만들어놨지만 다 통과를 했고 그리고 나서 늑장 보고가 이루어지고 도대체 어느 것 하나 신뢰할 수 있는 해명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또 지금 군은 또 얘기합니다. 뭐 배수로 숨은 다 전수 조사하고 과학화 경계 시스템 다시 정비하고 그 군인들
기강 다시 확립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서 똑같은 해명을 했었는데 과연 똑같은 해명으로 지금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 뭔가 진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두 번째 앞으로는 추신수 선수입니다. 국내 리그에 복귀합니다. 새롭게 구단을 인수한 신세계 측의 선수로 뛰게 된다고 합니다. 27억에 계약을 했다. 20년 만에 한국 프로야구 무대에 추신수가 복귀를 합니다.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 그룹 이마트 구단과 연봉 27억 원에 계약을 했다. KBO 리그 사상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연봉 27억. 그런데 연봉 중에 10억을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뚝 띄어서 사회에 기부하겠다. 추신수 대단해요. 메이저리그 몇 개 팀에서 좋은 조건 제안했지만 늘 고향의 리그에 대한 그리움을 주기 어려웠다. 더욱이 27억이나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자, 잼싸라 했다는 겁니다. 내일 귀국해요. 2주간 자가격리 후 선수단에 합류한다라고 하니까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세계 구단 홍보팀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어째서 추신수냐는 거죠. 신세계 1호 선수라는 그 부분을 좀 어필했고 추신수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그런 부분들 아마 신세계 선수한테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국내 리그에 추신수가 뛰게 된다는 소식에 꼭 SK 와이번스 팬이 아니더라도 국내 야구 팬들 모두 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구하면 또 부산 사람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부산 동네 사나이 박성현 부대변께서도 야구 좋아하시죠? 예, 좋아합니다. 추신수 선수가 지금 국내 리그에 뛴다는 것 굉장히 좀 어떻게 보세요? 아주 좋은 뉴스죠. 그래요? 예,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이제 메이저리그를 보고 이런 것도 재미도 있지만은 저는 세계적인 이제 선수로 성장한 추신수 선수가 그 친구 이대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렇죠. 이제 같이 뛰고 이제 마지막 그 야구 인생을 이제 한국에서 같이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즐거워할 일이죠. 예. 롯데로 이름을 해도 되나? 시민분들이 없지 않아요? 롯데로 왔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 이제 자기 구단만 지금 중요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10억 원을 또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부한다는 큰 어떤 뭐랄까요? 27억이 아마 그 이대호 선수의 20억을 넘어선 연봉의 수죠. 이대호는 25억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두 분 사이에 어떤 그 자존심 경쟁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통 크게 10억의 기부 이건 아주 즐거운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신수 선수의 어떤 플레이도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함께 보시죠. 사실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집안에서 격리하신 분들도 많지만 차박의 인기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격리돼서 내 개인 혹은 내 가족들끼리 소규모로 차박 캠핑에 관심이 올라가고 이 차박 매트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박용 에어 매트리스, 차박용 베개 8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의 최대 290배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발암 물질이다. 내분비계 교란 물질 등이 안전 수치의 290배를 넘게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 이용 및 발암 주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 제품들이 리콜 조치, 재고 폐기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김연아 의원님, 사실 요즘 차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차박을 하려면 필수품 중에 하나가 차박 매트예요. 왜냐면 차박이 차에서 자는 거, 차 숙박의 줄임말인데 차에서 자려면 이 시트가 딱딱하거든요. 에어 매트리스 깔아놓으면 물침대처럼 푹신푹신하고 편한데 8개 제품에서 290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등이 나왔다는 건 이 제품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저도 저 뉴스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요즘은 꼭 차박, 밖에서 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요, 저 차박용품을 맞아요. 집에다 설치하고 애들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이렇게 숙박 밖에서 잠을 자는 것 같은 느낌을 향유하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게 저렇게 안전상의 미비점이 있다면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걱정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제조업의 틀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 것들은 비교적 꼼꼼한 절차를 거쳐서 생산이 되는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종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게 얼마나 규격화된 안전 그런 점검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따져보면 대부분 적용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런 안전과 관련된 법제에 있어서
일부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금지하는 규정을 좀 적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이런 식의 좀 법률 체제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대통령께서 이제 코로나 벗어나면 위로금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코로나 벗어나면 저희 해야 될 일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실생활에서 보면 플라스틱 폐기물이 굉장히 심각한 골칫거리입니다. 뭐 이걸 지금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보면 쉽지는 않은데 이 폐기물이 쌓이는 속도가 처리하는 속도를 뭐 굉장히 뛰어넘고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입법 활동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제가 먹거리 엑스파일을 오랫동안 취재하고 진행해 왔잖아요. 특히 이번에 검출된 물질 중에 일부 물질이 간이나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정자 감소, 불임 등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 유해 물질들이 어디서 어떤 이 제품의 부분에서 검출되는지가 중요한데 이번에 검출된 일부 제품 중에서 공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에어 매트리스, 에어백이다 보니까. 공기 주입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급하면 입으로도 불거든요. 그거를 그 유해 물질 입에 닿는 저 부분에 발암 물질 등이 지금 검출됐다는 건 이거는 이 대한민국 위상에도 걸맞지 않은 수준이에요. 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좀 깜짝 놀랐고 그리고 백의 겉감에서도 이런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참 이 먹거리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의 실생활 용품에서도 좀 대대적인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아스트라 백신이 척출화됐다라는 영상 조금 전에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이동하고 있는 영상 보내드렸고요. 정세균 총리가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제외됐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그게 확인된 연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화이자가 그 사이에 또 들어오거든요. 3월 말 4월 초에. 그래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화이자를 먼저 접종하는 것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효용성 논란 때문인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첫 출하 어디쯤 오고 있을지 현장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고속도로 탄 모양인데요? 그렇죠? 맞아요. 고속도로 탔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이천 물류센터로 갑니다. 안동에서 이천까지 경찰 호송 차량도 붙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소중한 첫 백신이기 때문에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효용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는 다른 화이자나 다른 백신들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도 좀 저희가 함께 영상으로 보도를 해드렸으면 더 마음이 좋았을 텐데 일단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먼저 좀 이송이 되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백신의 출하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먼저 맞으라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국가 원수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반발을 해서 그럼 국민들이 실험 대상이냐라는 빈축을 삼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맞겠다 그러면 살신성인 대통령 믿고 맞으세요. 이렇게 하면 언론이 쓸 거고 대통령이 나중에 맞겠다 그러면 대통령의 아름다운 양보, 국민부터 안전 챙기세요.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대통령이 앉으면 앉아있다고 뭐라고 하고 서 있으면 서 있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먼저 하세요.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본인이 먼저 맞을 수도 있다 필요하면 이미 언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맞는다고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적절한 타이밍에.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먼저 맞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내가 볼 땐 적절하지 않고 자꾸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감만 키워낸다는 거죠. 정청래 의원은 본인 발언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언론과 야당의 제목 장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연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실험이냐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냐라는 정청래 의원 발언 파문이 야당과 언론의 제목 장사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페북에서 먼저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라고 얘기를 하셨고, 언론은 결국 그 의사표시를 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일종의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호가 돼야 되는 거가 뭐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1호가 안 될 이유도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문제의 본질은 이 백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얼마나 국가가 책임의식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지 누가 먼저 맞느냐라는 것은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저 영상에서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얘기를 또 끌어다가 실제도 아니고 과거에 가정을 입혀서 그때는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 답변을 보면서 아직도 정 의원님이 10년 전에 갇혀 계시는구나. 그 사이에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사실은 탄핵 이후에, 촛불 이후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오히려 정치인들의 저런 말 소비가 아니라 빨리 백신을 확보하고 백신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일들을 빨리빨리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심이 있다면 저는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다 먼저 맞는 거 솔선수범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정청래 의원의 주장은 나의 발언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으로 들립니다. 네네. 대통령에 대한 실험이냐,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냐라는 정청래 의원 발언의 논란에 대해서 야당 탓, 언론 탓을 했어요. 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대통령께서 좀 먼저 맞으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시는 솔선수범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 포함해가지고 백신에 대해서 불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사는 침습 행위거든요, 의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다가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그 백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막 나온 거기 때문에 모든 그 의약품이나 주사제는 그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9명이 안전해도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맞겠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건 저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리더들도 다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의원이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잠재의식적으로 있다가 정 의원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진짜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좀 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재 백신이라고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효용성과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위험성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 의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 효용성이 있는가? 효용성이 없는데 굳이 맞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정부에서 잘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될 것을 너무 그 문제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현 대변인도 언론 탓이라고 보세요? 제목 장사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언론에 좀 과보를 받았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이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탄핵 국면의 보도를 보시고도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탄핵 국면에서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게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과보받은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본질이 아닌 것이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백신에 관해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야당이 지나치게 백신에 대해서 이걸 정쟁화한다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잘 접종을 해서 방역에 성공하면 이것이 여당의 어떤 공이다, 돌아간다,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국민님도 아주 오래전이지만 좀 전이지만은 국가를 경영해 보니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잘 대응하면 이게 국가의 승리고 국민의 승리지 어떻게 이게 또 그 정부의 그 몫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런데 이제 집착하지 마시고 이 백신 문제는 정말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는 안전한 백신을 국민들에게 공급한다는 것, 이런 아주 기본과 전제된 것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형식으로 정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문제는 이 문제된 것이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효용성 문제지 않습니까? 68세 되신 대통령이 그걸 맞아서 쓸모없으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이거는 아주 잘못된 전제에서 잘못된 어떤
방법으로 정쟁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것은 참 문제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이 방역 백신 문제는 정의용 청장이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정의용 청장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청장님이 순서대로 정해진 대로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나방 이사말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혁진 변호사와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이사말루 나방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